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손에 최근 비밀이 분류되어서 공개된 외무부의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3급 비밀로 되어 있다가 3급 비밀이 해제되어서 몇 년 전에 공개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1979년입니다. 1979년 5월 18일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주 인도 한국 대사한테 보내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뉴델리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중요한 비밀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5년 4월 사이공이 월맹군에 점령될 때 탈출하지 못하고 억류되었던 외교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교관 세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최근 작고하신 이대용 주월 공사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되었던 안희환 영사 치안본부에서 파견되었던 서병호 영사 이 세 사람이 억류되었습니다. 다른 교민들은 거의가 탈출을 했는데 이 세 분이 잔류했습니다. 자진해서 잔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이대용 씨, 이대용 주월 공사입니다. 이 이대용 주월 공사는 6.25 전쟁의 영웅입니다. 육사단 장교로서 춘천 방어전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북진할 때 가장 먼저 압록강에 도착해가지고 압록강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낸 분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용맹한 분이죠. 그 뒤에 중앙정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남에서 공사로 일하고 있던 중에 월남 폐망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신성인한 분이죠. 그래서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맹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부터 이 이대용 공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대용 공사를 데려오라, 살려서 데려오라 하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러니까 당시에 정보부와 외무부가 여러 수단을 씁니다. 수단을 써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그 회담은 월맹이 중계를 하고 남북한이 비밀회담을 뉴델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공개된 문서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 전문은 아주 두껍지만은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신영복입니다. 신영복. 여기 노란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회담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합의가 하나 이루어졌어요. 뭐냐? 세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즉 월맹이 풀어주는 거죠. 월맹이 이 세 사람의 한국 외교관을 풀어주는 대신에 북한이 요구하는 21명의 주로 간첩 또는 반국가 범죄 행위자, 그 중에 사형수도 있고 주로 무기 뭐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7명, 1대 7의 비율이 합의됩니다. 21명을 살려서 돌려보내라. 이 말도 아닌 요구지만은 워낙 박정희 대통령이 이대용 공사를 구출해야 됐던 집념이 강하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21명을 어떻게 정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21명을 어떻게 정할 거냐. 북한이 제시하는 명단, 남한이 제시하는 명단, 이걸 가지고 아주 복잡한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집요하게 북송을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북한이 신영복을 딱 찍어서 신영복은 당시에 60년대 말에 있었던 통일혁명당 사건에 아주 주요한 범죄자로서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중형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이분이 2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1989년에 나왔습니다만 이때는 감옥에서 벌써 한 10년쯤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통일혁명당은 북한 노동당이 남한에 만든 지하당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이죠. 노동당은 연장선상이고 그 주범은 세 사람은 이미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제가 소개했던 김진락이었습니다. 신영복 씨는 김진락에 의해서 포섭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북한이 신영복 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꼈느냐 하는 것을 이 회담 기록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1명을 보낸다. 남쪽에 있는 21명을 보낸다. 21명의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그리고 제일교포 간첩, 그리고 반국가 활동한 사람들, 사형 확정된 사람들도 여기 한 6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 보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명단을 만드는데 서로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명단을 가져오고 남한에서도 명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 결과를, 이 문서는 뭐냐면 협상 결과를 주 인도 대사관에서 외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장관이 주 인도 대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주 인도 대사가 외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협상 과정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편 북괴는 이미 개별 접촉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북한 출신 절반, 남한 출신 절반, 즉 10대 11로 명단을 확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고 말한 후 이 제안이야말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해결하자고 주장한 아측 요구를 고려 반영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이미 양측에서 제시한 명단 중에서 우선 5명씩 확정 짓고 그 다음 나머지 인원에 대한 토의에 넘어가자고 주장하면서 아래 인원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음. 우리 측 제시 명단 중에 북한이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 5사람, 김석형, 김동기, 유한욱, 이경천, 홍문기. 북괴가 제시한 명단 중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5명, 오형식, 오영자, 이재학, 신영복, 오병철. 이렇게 명단이 제시됐던 것입니다. 즉 21명을 정하는데 북한 쪽에서 제시하는 명단과 남한 쪽에서 제시하는 명단을 놓고 이제 21명을 뽑자, 21명을 선택을 하자 하면서 북한이 먼저 한국 쪽에서 제시한 명단 중에서 5명을 뽑고 그리고 북한 쪽에서 이 사람들 돌려달라고 송환하겠다고, 송환이란 말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남한 출신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북한에 데려가겠다고 여러 사람 명단을 내놓은 중에서 5명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5명은 이 사람들은 꼭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 5명 명단에 신영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영복이랬습니다. 오영식, 오영자, 이재학, 신영복, 오병철. 그러면서 북괴 측은 우선 이 10명을 확정하고 나머지 11명은 나중에 더 이름을 검토하자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도 대사관이 외무부 장관한테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한 북괴 측은 자기들이 인수한 자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우려할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본회담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다른 정치적 목적에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후 지난 2월 1일부터 대남 비난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고 언급했음. 여기서 지난 2월 1일은 1979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남 비난 방송을 중단하더라도 이 사람은 꼭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중에서 신영복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한테 묻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북괴 측이 제시한 5명 명단에 우선적으로 데려가 있던 5명 명단에 사형수 6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사형수를 최우선으로 데려갈 터인데 안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전에는 사형수를 꼭 들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5명 데려가겠다는 명단에는 사형이 확정된 6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거 참 이상하다. 왜냐? 사형수를 우선 먼저 데려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이 회담 대표는 사형수는 전부 제1교포들인 바 우리는 제1교포와 전혀 관계없으며 따라서 그들을 데려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 제1교포 간첩입니다.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 잡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사람들을 데려갈 줄 알았더니 제1교포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버려버렸답니다. 버려버렸다는. 이건 뭐냐? 북한 공산당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뭐냐면은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제1교포를 북한이 데리고 가면은 북한이 제1교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1교포가 북한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일을 했지만은 무자비하게 버리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죽어. 아마 대부분 사형됐을 겁니다. 그 뒤에. 그건 나중에 별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6명의 제1교포 명단은 우리 측이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데려가려면 데려가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조총련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총련 도구로 보는 거죠. 도구. 그래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금일의 접촉 결과 공식 회담에서는 북괴 측이 아직도 흥정에 의해 문제를 타결하겠다는 의도를 한 번 더 나타냈음. 한편 비공식 접촉에서는 북괴가 처음으로 사형수 6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조총련 출신을 받아갈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건 조총련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총련. 지금도 북한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조총련은 조총련 출신 간첩 6명을 북한이 데려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처음 보도한 분이 있습니다. 이 제2교포인데 안치용 씨라는 분이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라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밀 문서가 해제된 것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탐사 보도를 즐기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이 문서를 발굴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참 유감입니다. 강규영 명지대 교수가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한 적은 있지만은 한국 언론이 심층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은 참 유감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하면서 신영복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동계올림픽
개막 리셉션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일성의 손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는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영복의 정체는 뭐냐? 김일성 추종자다. 그리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다. 더구나 김일성이가 이대용 공사와 맞바꾸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대용 공사를 풀어주는 대신에 신영복을 돌려달라라고 딱 찍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섭이 결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1975년에 월맹이 4.20을 점령해가지고 월남을 적화 통일한 다음에 중국과 월남 사이에가 틀어집니다. 중국과 월남이 적대국 비슷하게 되어갑니다. 적대국 비슷하게 되어가요. 지금은 아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캄보디아, 그때는 캄보디아라고 했습니다. khmer rouge죠. 캄보디아를 장악한 이 khmer rouge가 인구의 한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국제적으로 킬링 필드를 만드는 거죠. 만들었다 해가지고 아주 비판이 많고 특히 중국 힘을 믿고 월남에 반대하는 정책을 펴다가 월남이 화가 나, 1978년에 월남이 쳐들어갑니다. 캄보디아로 쳐들어가서 khmer rouge 정권을 타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화가 났습니다. 중국이 봐주던 캄보디아를 월남이 그냥 혼을 내고 정권을 친월남 정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한때의 동맹사이던 월남과 월맹이라고 해야 되겠죠. 통일한 이유인데 하여튼 월남으로 하겠습니다만 월남 통일이 됐으니까 베트남과 중국 사이가 벌어지는데 이때 김일성이가 누구 편을 드느냐? 김일성이가 누구 편을 공개적으로 중국 편을 듭니다. 중국 편을 들어서 월남을 공식적으로 비판합니다. 월남을 1979년 초에 2월인 걸로 기억됩니다만은 그때 중국이 월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국제전입니다. 월남과 중국, 동서평이가 배은망덕한 월남을 혼내겠다. 우리가 봐주던 캄보디아를 묵사발을 낸 월남을 혼내주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중국군이 졌습니다. 반격을 받아가지고 철수해버리고 좀 들어갔다가 혼이 나서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월남을 비판하면서 캄보디아 중국 편을 드니까 월남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이 중재를 하고 있던 그때 이대용 공사를 관리하고 체포해서 응조하고 있던 사람은 월남이었습니다. 월남. 그러니까 월남이 이제 북한 편에 서가지고 뭐 협상을 중재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들해졌습니다. 비밀 접촉이 뉴델리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시들해져.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월남이 안 풀어주면 그만이니까. 그러던 사이에 우리가 외교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월남과 바로 교섭하는 창구를 하나 열었어요. 그때 유대인 출신으로서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국 정권과 한국 역대 정권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차관을 많이 소개해 주기도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모사드와도 관계 있는 사람이고 해서 아주 이 뒷거래의 명수입니다. 일본에 주로 살았는데 무대가 주로 아시아. 근데 이분을 통해서 아이젠버그를 통해서 스웨덴을 통해서
바로 한국 정부가 월맹과 교섭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을 통해서. 아이젠버그 스웨덴을 부른 거죠. 그래서 월맹이 아무 조건 없이 세 사람 돌려주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79년 5월 무렵입니다. 5월 무렵. 바로 그 직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 문서 다음에 또 문서가 있는데 그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인도 대사관에 있는 우리 교섭팀한테 아주 특명을 보냅니다. 인편으로 보내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회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회담을 깨버리면 안 되니까 회담장이 앞으로 나가면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회담이 깨더라도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회담을 깨버리라. 해가지고 깨버립니다. 그런 사이에 그 1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1980년 초에 이 세 사람의 외교관이 5년 만에 귀국하게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교문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정부가 참 당당하게 북한을 상대로 교섭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교섭전에서도 한국이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견지를 했습니다. 뭐냐. 북한이 돌려달라고 하는 명단 중에는 보면은 뭐 이미 사형 집행된 황태성 또 임자도 간첩 사건의 정모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도 돌려달라는 명단이 있었어요. 이건 아마 북한 측에서는 사형 집행됐다는 기사가 나와도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고조사를 위해서 명단을 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칙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인 출신은 절대 안 보낸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은 보내는 명단에 넣어주지만 신용복처럼 한국 사람은 자국민은 안 보낸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신용복 씨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우린 자국민을 안 보낸다. 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만약 의외로 타결이 빨리 돼가지고 1대7로 21명의 북한이 요구하는 사람을 보내줬다. 그때 신용복 씨도 보내주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복 씨가 행복했을까요? 신용복 씨가 그 뒤에 89년에 나와가지고 글도 쓰고 처음처럼이라는 말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왼쪽 동네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성공회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해서 사망하고 또 좌파 정치인들이 문상도 하고 한국 언론도 이념무전을 싹 빼버리고 이분이 글을 잘 썼다고 해가지고 막 미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북한에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신용복을 안 보낸 데 대해서 신용복 씨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신용복 씨를 위해서 다행히 없지 않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신용복 씨를 위해서 인도적 측면에서 좋은 일을 해주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재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일성이가 자기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지하당 만들어가지고 투쟁하다가 감옥에 있는 신용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대용 공사까지 돌려주는 이 정도의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북한에서 보는 신용복, 이 노란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를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이 또 이 신용복 씨를 사상가로 존경한다니까
그러면 김일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존경하는 또는 호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용복, 문재인, 김일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